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서지향이라는 독서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계속해서 나눔을 하려면 참 준비할 게 많아요. 다른 영상을 만들 때보다 준비할 게 엄청 많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한 번도 이제 최근에는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김주한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이제 이번 독서 모임에서 나눔을 했는데, 책이 참 좋아서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 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을 얘기하는 건데,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자면 역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역경과 어려움을 생길 텐데, 이 역경과 어려움에 빠져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그 힘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가 힘을 쓰자면 몸에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자면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 근육이란 것이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힘이 커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력도 노력하면, 연습하면 커지더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견이 됐나 하는 걸 이제 저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종단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카우아이 섬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다른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몇십 년 추적을 해봤더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 3분의 1 정도는 긍정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 3분의 2가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이 있더라는 거죠.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자기 조절 능력, 또 관계를 맺는 능력,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키워나가더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 어떤 좌절과 불행을 만나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겠죠. 그랬더니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더라, 더 행복하게 해주더라 하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연구를 하나 더 했냐면 뒷세네 미소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밀스 칼리지의 졸업 앨범을 이제 보고, 그 졸업 앨범에 사람들을 140명인가 이제 출연한 거예요. 출연해서 거기서 환하게 미소 짓는, 뒷세네 미소, 이 눈까지 환하게 웃는 그런 미소를 짓는 사람 몇십 명과, 또 살짝 미소 짓는 그런 사람 몇십 명을 출연해서 30년간 인생을 추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추적을 해봤더니 이 눈꼬리까지 활짝 웃는 그런 뒷세네 미소를 짓는 그런 졸업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훨씬 더 행복한 그런 바람직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걸 발견했어요.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 많이 웃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또한 배려나 봉사활동은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긍정성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긍정성은 모든 면에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해준다. 긍정적이어서 더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이 긍정성을 높여주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점점 커지면서 반복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미소 짓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고 훨씬 더 행복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사탕 한 봉지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더라 하는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내주면서 그 전에 사탕 한 봉지를 준 그룹과 안 준 그룹을 나눠 놨겠죠. 그랬더니 이 사탕 한 봉지를 먼저 받아서 기분이 좋아진 긍정적으로 된 이런 그룹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학생이라서 사탕 한 봉지가 이렇게 위력이 큰가 하고 이번에는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들, 전문의들한테 사탕 한 봉지를 줘봤더니 훨씬 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탕 한 봉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탕 한 봉지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들의 능력까지도 높여주더라. 유연하게 또 만들어주더라 사고를.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탕 한 봉지를 누가 계속 준다면 훨씬 더 기분 좋게, 훨씬 더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죠. 그런데 누가 항상 사탕 한 봉지를 주진 않을 거니 그러면 나 스스로 나에게 사탕 한 봉지를 계속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적으로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어른들 통해서 참아라 참아라 하고 많이 들어봤죠.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고진감래다. 어려움을 견디면 나중에 행복이 온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참아라 하는 걸 배워왔고 또 우리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김주환 교수나 이런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계속해서 지연시키지 마라. 참아라 참아라 행복은 멀리 있다라고 지연시키지 말고 지금 행복하고 계속 행복하자. 이걸 가르쳐라. 그럼 이 행복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더 회복 탄력성이 높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나빠. 쓰지만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해왔다면 몸에 좋고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서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는 방법이 참지 말고 즐기는 것. 매 순간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 이걸 잘 유념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유념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렇게 못 키웠지만 지금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그렇게 키우길 바래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서도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그렇게 이제 키우라는 거고요. 나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 그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그게 곧 나의 삶이 된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즉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행복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행복한 사탕을 계속 주면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자는 이 회복 탄력성의 요소를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자기 조절 능력은 또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그리고 원인 분석력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원인 분석력이 너무 인상적으로 와닿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라. 우리가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는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짜증이 나, 힘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을 빚든, 그러한 일들 그 자체에는 어떤 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한 일이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분노나 짜증은 외부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의 분노나 좌절의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을 들으니까 아닌데 싶으시죠?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자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호수에서 어떤 배에 타고 이렇게 조용히 이 호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배가 와서 뒤에 와서 쾅 부딪혔어요. 근데 충격을 탁 받았겠죠. 그 순간에 화가 확 나요. 그죠? 화가 날 만하죠. 아니, 누가 이렇게 조심성 없게 배를 몰아서 내 배에 와서 부딪히는 거야 라고 화가 탁 나서 탁 돌아봤더니 빈 배였던 거예요. 아무도 안 탔어요. 아무도 안 타고 아마 바람이나 이 물살에 의해서 천천히 오다가 내 배에 와서 쾅 부딪혔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를 확 내려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화를 낼 상대방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가 사그라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누군가 있으면 분명히 화를 냈겠지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화가 사그라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심리학자들은 중간에 이런 나의 믿음이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쾅 부딪힌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 조심성 없이 나의 배에 부딪혔네 라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화나는 어떤 결과가 화가 나버린 거죠. 그런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근데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화나는 결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이건 어떤 사람이건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안 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건에는 A, B, C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나의 해석과 나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자는 흔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해석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 체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누군가 조심성이 없었어. 이런 신념 체계에 의해서 해석이 생겨나야 된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 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중간 해석을 내가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안 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했는데 이제 부재중 전화가 떴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답을 안 해줘요. 문자를 보고도 답을 안 해줘요. 그런 경우가 우리 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걔가 바빠서 전화를 안 하는 거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서 바로 답을 못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고 그냥 지나쳐 갈 일인데, 아니 뭐야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얘는 왜 답을 안 해줘?
왜 전화를 안 해줘? 라고 생각하면 화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아니, 얘가 나를 무시해? 얘가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빠서 그걸 미처 못 봤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혼자서만 화를 부글부글 내 속을 끓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내는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나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어떤가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부정적이야. 그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야. 아니면 그 사람 매사에 긍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방식이 매사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다, 영속적이다,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그걸 비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자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하던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비관적인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내 프로젝트만, 다른 사람 건 다 잘 되는데 왜 내 프로젝트만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왜 이 일뿐만 아니라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안 돼? 왜 매사에 나는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야,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이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꼭 나라서 생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생긴 일이지 매번 내 프로젝트가 그렇게 매번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 이번 한 번만 일시적으로 실패를 한 거고, 또 이 프로젝트 말고 나머지 일들, 다른 일들,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 다른 일들은 다 잘 되고 있잖아. 난 이것만 이번에 실패 한 번 한 거야. 이게 특수하게 한 번만 실패를 한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이 프로젝트의 실패가 나한테 크게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낙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비관적인 사람은 이 일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사 이런 식이야, 나는 늘 이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나한테 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낙관적인 사람은 그걸 더 크게 해석을 하는 거고, 비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조차 축소해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매번 비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또 내가 그러네, 또 내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네 라고 그거를 계속 유념을 하면서 자꾸 그걸 낙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몇 달, 몇 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낙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스토리텔링 방식이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나는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낙관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 어떤 일도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면, 행복한 사람이 되자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야, 로또에 당첨이 되면 생각하지만 그게 몇 년 이상 못 가고, 또 내가 이번에 이 승진 정말 되면 나는 정말 몇 년간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승진으로 인한 행복감은 몇 개월 이상 못 가더라는 거죠. 우와 하고 행복했지만 그게 점점 더 이제 보통 일이 되면서 또 그냥 나는 보통의 그냥 그런 행복 온도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겠지만, 내가 지금 몇 년간 불행할 것 같아도 그것도 점점 더 무뎌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행복 온도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도 늘 그 온도로 수렴해 오더라. 점점점 내려오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본래 갖고 있던 그런 보통의 온도로 돌아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한테는 행복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자체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야, 행복 수준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한 번씩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놔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일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이제 연습하면서 계속 습관을 들이자 이런 이야기고요.
요 중에서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게 이거였어요. 1만 원권 지폐 이야기였어요. 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기 쉽죠. 행복하지 않기가 쉽죠. 그래서 행복의 온도가 낮기가 쉬운데 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1만 원권 지폐 이야기를 생각해야 한다. 지폐의 가치는 밟아도 구겨져도 심지어 찢어져도 그대로다. 1만 원권 지폐가 밟혔다고 해서 구겨졌다고 해서 누군가 또 찢었다고 해서 만 원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붙여서 다시 은행에 갖다 주면 만 원권으로 쳐줘요.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그저 나일 뿐. 나는 만 원짜리라는 것을 그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흉본다고 해서 나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흉봤다고 해서 내가 만 원짜리인데 천 원짜리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흉보아서 그걸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막 기분이 나쁘고 불행해지긴 해요. 그런데 그걸 오래 갖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만 원짜리야 라고 다시 자기 본연의 가치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난데 뭐 그 사람이 뭐라 하건 좀 힘들긴 했지만 나는 원래대로 나는 원래 나야 라고 원래 만 원짜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향상하는 그 두 가지 습관 또 저자가 알려주는 게 쉬워요. 감사하기와 운동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소 짓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계속 이제 유념해야 되겠죠. 뒷세는 미소 유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기 연습을 할 건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구체적인 걸로 수첩에 적어둔다. 저는 아직 수첩에 적지는 않는데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걸 생각해봐요. 아,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라고 저녁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5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이 성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는 어릴 때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계속해서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나는 세포도 새로 재건되는 세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면 뇌세포가 계속 재건되고 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 감사하기, 운동하기, 그리고 미소 짓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걸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는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지한 교수의 회복 탄력성 이야기 한번 해봤거든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빈배 이야기, 그리고 지폐 이야기, 그리고 행복온도 조절 장치 이야기, 그거 계속 유념하시면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점점 더 행복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